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 위원장 취임 후 첫 대통령과의 오찬이죠. 자, 윤 대통령 보통 대표와 점심 회동하면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무려 2시간 37분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지난주에 갈등이 표출됐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인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의미까지 오늘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동행했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2시간가량 오찬을 가진 뒤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37분간 차담도 나눴습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와 1시간 반 정도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길게 만난 겁니다. 회동 후 대통령실과 당은 민생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찬에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총선 관련 논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갈등의 불씨가 됐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만남도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을 했고 오찬 뒤에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에게 뒤에 일정이 있냐며 차 마시며 이야기 더 나누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윤 대통령도 웃는 얼굴로 악수를 건넵니다. 대통령은 창밖으로 보이는 용산을 소개하고 원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윤 대통령이 즉석 차담을 제안하며 만남이 더 길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오후에 추가 일정이 있는지 물었고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하자 그럼 내려가서 차라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해 37분간 차담을 가진 겁니다. 엿새 전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 뒤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며 대통령실과 당의 신뢰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찬도 대통령실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서천 방문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실이 먼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자리를 제안했고 한 위원장 측이 동의하면서 오늘 오찬 일정이 조율된 겁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총선 앞두고 속내가 궁금한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치부 최고의 베테랑 차장들이 속내를 들여다보는 진짜 정치를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진짜 두 사람 화해한 거예요? 진짜 답변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 사진 한 장과 윤 대통령의 한마디를 보면 적어도 겉보기로는 화해한 것 같죠. 한 위원장이 장관일 때 국무회의하러 용산 대통령실에 자주 왔지만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오찬 장소는 처음 온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인지하고 내가 설명해주마 하면서 창가로 데려가서 바깥 풍경을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또 뒷 일정이 있냐, 차 한잔 하고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찬에 이어서 차담회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신뢰관계는 상당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주목이 된 건 갈등을 한번 겪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왜 만났을까요? 일단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담이 될까 봐 총선 때까지는 한 위원장을 따로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표출된 이후에 핵심 관계자 또 측근들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두 사람 간의 오해가 커졌고 이제는 얼굴을 보고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충남 서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두 사람이 만났지만 이 자리는 갈등 해소에 물꼬를 튼 정도에서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한 참모가 한 위원장 쪽에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도 알겠다고 답을 하면서 지난주 후반쯤에 오늘 오천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갈등의 원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견 차이,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 공천 이런 거였는데 정말 진짜로 이런 민감한 현안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예, 그런 질문에 여권 관계자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큰 공감대가 있으면 생각이 같은 부분부터 먼저 맞춰가면서 다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민감한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서로 뜻이 맞는 부분부터 정리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민생과 정책 이런 데에서는 생각이 같으니까요. 또 대통령실과 당이 아예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게 되면 대통령실에도 당에도 부담인 걸 서로 잘 아는 만큼 조율할 부분은 조율할 거라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진짜로 화해를 한 겁니까? 네,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쉽게 말해 비즈니스 관계는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20년이 넘었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나도 20년 넘게 같이 일하다 보면 거의 가족이 되잖아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 검찰 내에서 이런 인연이면 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보는 시선에서 그동안은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연이 오히려 갈등을 더 깊게 했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가 어떻게 이런 서운함이 생긴 겁니다. 서천회동에서 한 위원장이 깊은 존중을 표현하면서 일단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는 했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김건희 여사를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인간적의 배신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한 위원장이 이제는 더 이상 검찰 후배가 아닌 여당 대표격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텐데요. 권력은 나누기 힘든 게 또 비정한 역사의 진리이기도 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총선 72일 앞두고 서울 지역부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윤희숙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나란히 중성동 갑을 출마를 밝히며 다시 뺏겠다는 국민의힘,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수성전이 치열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을 관통하며 흐르는 한강. 이 한강과 맞닿아 있는 한강벨트에는 서울, 용산, 마포 등 9개 지역구가 포함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9개 지역구 중 용산, 단 한 곳에서만 이겼습니다. 여권 입장에선 8개 지역구가 탈환 대상인 만큼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대야 전투력이 강한 당 전 현직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삼선 하태경 의원은 한강벨트를 사수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강벨트가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다. 중성동 을지역이 이 한강벨트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하 의원 외에도 이영전 장관과 이해운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통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졌고 서울 마포울은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친명계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서울 광진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해숙, 고민정 의원에 각각 도전장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반드시 한강벨트를 지키겠다며 결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중구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에 현역 의원이 많은 만큼 굳이 서둘러 공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 한강벨트 중 특히 중성동갑이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 출마로 뜨겁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86 리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의원과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 공천 확정 전이지만 서로를 향한 설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같은 지역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고 운동권 껍데기는 가라고 자신을 비판한 윤 전 의원을 바로 맞받은 겁니다.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임 전 실장은 이어 군사 쿠데타 세력에겐 관대하면서 당시 싸웠던 운동권에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느냐며 구태 정치라고도 일갈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또다시 반격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다시 출마를 하는 모습은 과의불개, 후안무치, 잘못해도 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두껍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개인의 잘못을 운동권 세대 전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각 세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누가 공천되더라도 미래로 가는 세력과 퇴행 세력의 대결 구도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 권오현 전 행정관, 민주당은 박양숙 정당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후보로 확정되려면 내부 공천벽부터 넘어야죠. 친명들에 이어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 추미애 전 장관도 연일 불출마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건 내가 아닌 추미애 장관인데 기억의 편집이 심하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부상시킨 책임을 안고 자신의 불출마를 압박한 것에 대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맞받은 겁니다. 대권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그게 2020년 11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비판에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추 전 장관의 과거도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추 전 장관 측은 채널A에 당시 윤석열 추미애 싸움의 본질은 검찰개혁이었다며 당에서 임 전 실장의 출마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친명계는 오늘도 임 전 실장의 험지 출마를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성동구에 등기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임 전 실장 측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출마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서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출사표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민주당의 현역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 잡겠다 우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출사표를 던진 여당 인사들부터 한번 보면요. 대표적인 친명계 박성중 민주당 의원의 중구 성동을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영 전 장관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해운 전 의원도 있습니다. 또 어제였죠.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찜했던 중구 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도전장을 냈습니다.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죠. 윤건영 의원 지역구 구로을엔 오늘 탈북 외교관 출신 태용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지역인 마포 갑에요. 조정훈, 이용호, 최승재 의원 등 현역 의원만 3명에 윤석열 캠프 출신 신지호 전 의원까지 가세해 있죠. 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대표 인사 김민석 의원 지역인 영등포 을은요. 박민식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여당에서 이렇게 인지도 있고 대여 투쟁력 있는 인물들 서울 한번 탈환해보겠다, 자객이 되겠다 줄줄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2가지죠.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역이면서 분위기도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4년 전 총선 때로 돌아가 보면요.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고작 8곳 이겼거든요. 41대 8이었던 거죠. 2년 뒤 대선에선 그런데 판세가 뒤집힙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국민의힘이 14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면 지역구 의원 어느 정당 후보로 뽑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40% 대 민주당 41% 초접전입니다. 자, 우르르 출마하는 게 당의 전략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은 이 서울 공략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도전자인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빨리빨리 투입시켜서 여론몰이로 이 체급부터 키우는 속도전 전략인 거죠. 한 위원장이 직접 키를 쥐고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 사천 논란도 있었지만요. 한 위원장 오늘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이번 총선 승부 프레임으로 잡은 운동권 심판론, 이걸 이끌어줄 경제통이라면서 윤희숙 전 의원을 팍 띄워준 거죠. 여론몰이가 되지만 역시 당내 반발도 터져 나왔는데요.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미 전략군 공천이 된 양 보도되고 있지만 공정하게 공천하시리라 믿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서울을 놓칠 수는 없을 테니까. 민주당 전략은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역 의원이 많은 민주당은요, 상대적으로 급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는지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속내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은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만큼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칫 현역 의원을 잘못 교체했다가는 당내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민주당은 일단 서울 지역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요. 정권 심판론 바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20대 대선에서는요. 한강벨트죠. 성동, 광진, 동장, 마포, 용산이 싹 뒤집혔거든요. 여기를 사수해야 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서울 일정도 이 한강벨트를 위주로 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점점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총선 전쟁에 나선 여야의 가장 뜨거운 현장을 기자가 직접 누비는 마크맨 코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인재 영입 전쟁 현장을 전민영, 최수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앞입니다. 지금 안에서는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하 전 교사를 소개하는 인재 영입식이 진행 중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백 전 교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여기까지 왔을 정도로 저는 지금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맞섰다가 좌천당했다며 이 전 총경을 추켜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때문에 우리 이지은 총경께서 또 열심히 저항하다가 결국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백 전 교사와 부산 출신의 이 전 총경 모두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식 자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빨간 점퍼를 차례로 입혀줍니다. 삐뽀삐뽀 119 저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의료공학자 이레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인 등 4명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고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분들을 이게 뵙고 팬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라도 힘을 뭔가 보태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영입인사 25명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15명 정도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사 3층에서는 지역구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 접수도 시작되는데요. 영입 인재들에 대한 지역구 교통정리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했던 범인이 목도리를 나무에 감싸놓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파악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7살 김모 씨.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의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또 변명문을 발송하는 등 김 씨를 도운 70대 남성 외에는 공범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4명을 조사하고 10년간 계좌 거래 내역, 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했지만 배후 세력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DNA 감정,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휴대폰 포렌식, 필적 음성 감정, 통합 심리 분석 등 철저한 과학 수사를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저지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낸 김 씨는 점점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흉기의 손잡이를 개조하고 날을 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화단의 나무 둥치에 목도리를 감싸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인미수죄의 선거방해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명문을 전한 70대 공범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뭘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 여론조사 전화 많이 오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아냐고 묻는 여론조사가 논란입니다. 오, 측근 누구를 말합니까? 네, 일단 서울 서대문갑 여론조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전수미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이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그동안 대표님과 함께 24시간을 생활하던 사람이고요. 다른 역할로서 대표님을 돕고자 함께하고자 준비 중이고. 출마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에요? 네, 이 두 후보는 일단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거든요. 네, 모경종 전 차장은 인천 서구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서대문갑 여론조사에서 나온 전수미 변호사도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내고 출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왜 출마하지도 않은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이들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합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서울 서대문갑은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당이 경선 없이 후보자를 정할 수 있는 전략 지역구거든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돌린 후보 4명 모두 친명 인사였다 보니까 이들 중 한 명을 공천하려고 당이 여론조사 돌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인 겁니다. 그래요? 당에서 한 게 맞아요? 네, 당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서치라는 업체가 했는데요.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종종 의뢰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이번 조사는 당이 의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리서치에 연락해보니 누가 의뢰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미스테리하네요. 좀 나중 되면 밝혀지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과거 검사 한동훈이 한 일로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곤란해졌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이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저렇게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났으니까 무리했던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곤란해진 지점이 또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라는 입장인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 검사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격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자니 과거 검사 때 본인 수사를 부인한 게 되고 사법부를 비판하자니 당과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네, 한 위원장 입장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출근길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이래로 진행된 사건이었고요.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한 게 아니라 대법원 의뢰로 했다.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다 보니 검사 선배가 쓴소리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유무죄는 법원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능하다며 한 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들의 대항마 얘기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이들에게 맞설 이 거물급 대항마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은 나름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북강서갑은 이 3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죠. 부산 민심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 실패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산인데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어요? 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거론됐지만 부산 수영구로 이렇게 틀었고요. 해운대갑 출마를 검토했던 박성훈 해수부 차관, 당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장 출신의 다른 지역구 서병수 의원을 옮겨서 투입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어쨌건 세긴 센가 보네요, 지역에서.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 5선에 도전하는 경기 고양갑 고심이 깊은데요. 당초 이 사람이 언급됐었죠. 우리 고양갑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출마하십니까? 저는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아프실 거다. 원장관이 개항을로 가게 되면서 이 지역도 당으로서는 고민인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물급 대항마 찾는 국민의힘 애가 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나 좋아합니다. 지난주 일명 불화살이라며 쏘아올린 미사일이 신형 SLC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쏜 순항 미사일이라면서 오늘 발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성능이 과장됐다고 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바닷물 위로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갑니다. 이를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함께 기뻐합니다. 북한이 하루 지나 오늘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불화살 3해31형 발사 사진입니다.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닷새 전 지상에서 처음 발사했는데 나흘 만에 수중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엔 비행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는 사실도 공개해 지난해 9월 발사 사거리인 1,500km에 준하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이 사거리를 발사 장소인 함경남도 신포에 대입시켜보면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인 가다나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당면 과업과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었다고 밝힌 겁니다. 2021년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과업 중 하나로 제시된 핵잠수함 개발이 3년 만에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소형
핵 무장을 하는 것이 얘들 입장에서는 당면한 문제이고 그 다음의 단계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어 하겠죠.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탐지 결과 미사일 비행 시간 등 성능 면에서 과정된 부분이 있고 비행에 실패한 미사일도 탐지됐다며 북한 발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위층 이웃과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난동까지 피웠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내달리는 SUV 차량. 뒤쫓는 순찰차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달아납니다. 역주행까지 벌인 도주 차량. 길이 막혀있자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결국 3단봉을 꺼내든 경찰들이 강제로 차문을 연 뒤에야 70km 넘는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 운전자,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빌라 위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따지다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층간소음 시비 끝에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119 구급 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석 달 전 이사 온 가해 남성은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과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빛도 그렇고 얘가 우리 와이프한테 저 사람 아무 때나 보고 일칠 사람이다 조심하라. 계단 받고 발자국 소리 난다고 내보고 시비를 거는데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붙잡힌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3병 마시고 그래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러시아 대사관저 앞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해 초소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는 순간 졸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러시아 대사관저 앞. 검은색 BMW 차량이 경찰 초소와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초소 뒤편에 주차돼 있던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경찰 초소를 이제 BMW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경찰관분을 이제 반드시 눕힌 다음에 끄집어냈죠. 초소 안에 있던 30대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었지만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평상시 해당 초소는 과속 방지턱 옆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3m가량 밀려나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30대 남성에게서는 음주나 마약 사실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편의점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간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역 입구에 독수리 사진이 붙었습니다. 역무원이 직접 붙였다는데 왜 독수리 사진을 지하철역에 붙인 걸까요? 이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분주한 시민들 사이로 출입구에 붙어있는 사진이 눈에 띕니다. 강렬한 눈매를 자랑하는 맹금류, 흰머리 수리의 사진입니다. 1번 출구뿐 아니라 3번, 4번 출구에도 독수리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들어오는 비둘기를 내쫓기 위한 천적 사진을 허수아비로 쓴 겁니다. 작년 가을부터 며칠에 한 번꼴로 계속 이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들어왔고요. 쫓아내는 건 조금 더 비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실제로 이날도 지하 역사 안에 비둘기가 날아들어 제 집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상 구간으로 역사가 뻥 뚫려 있는 대림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난간과 처마 밑은 물론 전철 전선마저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림역은 2년 전부터 독수리와 부엉이 등 맹금류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효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사실 붙인 줄도 몰랐고 조금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거 아닌가. 사람 봐도 안 도망가는데 사진을 본다고 도망을 갈까. 한때 독수리 울음소리까지 틀기도 했지만 시끄럽다는 민원에 효과도 없어 중단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단 후원업체 선정에 힘을 써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현직 감독이 개인 비리로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자유계약 시장에 나온 포수 박동원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혐의로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종국 감독 비리까지 적발했습니다. 후원사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겁니다. 장 전 단장은 커피업체에게 수천만 원대, 김 감독은 1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업체와 구단은 지난 2022년 8월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커피업체 로고는 유니폼에도 붙어 있고 기아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커피업체 관계자가 원래 친분이 있던 김 감독에게 돈을 건넸고 김 감독이 장 전 단장을 소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구단 측은 감독이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감독 역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김 감독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을 확인한 뒤 정상적인 감독직 수행이 어렵다 보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눈 오면 도로 얼지 말라고 뿌리는 염화칼슘.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톤 정도를 씁니다. 하지만 도로와 차량을 부식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제설용으로 염화칼슘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철근을 부식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제설용 염화칼슘이었습니다. 철근의 염화량이 중요한데 저희가 염화량 측정을 해본 결과 이번에 붕괴관에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서 염화물이 가장 많다. 달리던 차량 앞에 나타난 여러 개의 포트홀.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지나가자 차가 크게 흔들립니다. 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도 염화칼슘 때문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염화칼이 뿌리고 나고 날씨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 천천히 갈 때는 덜컹하고 말지만은 고속으로 달리면 충격이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위험하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겨울이 한창인 지난해 1월 5,800건으로 다른 달에 비해 2~3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올 1월도 급증한 포트홀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오늘 좀 많이 뜹니다. 어제 그때 계속 눈이 와가지고 많이 패했어요. 차량 엔진 표면에 묻은 하얀 점들. 곳곳이 녹슬어 있는 차량 하부도 모두 염화칼슘이 원인입니다. 세종시에선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이 가로수에 튀는 걸 막기 위해 올겨울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가로수 400여 그루가 말라 죽고 있는데 겨울철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가로수 하단으로 튀었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칼슘의 화합물인 염화칼슘. 눈이나 얼음에 뿌리면 주변 습기를 빨아들이고 물과 섞이면 열을 발생시킵니다. 염분 성분은 바닷물처럼 어는 점을 낮춰 다시 얼지 않게 합니다. 훌륭한 제설제지만 도로나 차량, 식물에 치명적인 염화칼슘.
지난 5년간 50만 5천 톤이 살포됐습니다. 매년 10만 톤 넘게 사용되지만 재살포 횟수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도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흰 덩이의 염화칼슘. 잘 닦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물 청소로 되레 빙판길을 만들까 걱정입니다. 침묵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흡입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하고 겨울에는 또 물청소에 빙판길 위험성이 있어서 실행을 하실 수 없고 열선 시공이나 굴껍질 등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낮은 기온에선 제설 효과가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기온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제설 방법과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저녁 식탁에 오른 수산물들 원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갈치 또 오징어 같은 익숙한 생선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잡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잡은 걸로는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수입산이나 원양에서 조업한 수산물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수산 코너. 해외에서 건너온 수산물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뼈가시가 없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자 얼른 가져가세요. 고등어나 갈치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수산물이 덜 잡히다 보니 해외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수온 변화와 중국의 불법 조업까지 덮쳐 어획량이 더 급감한 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수입 수산물이 마냥 달갑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죠. 옛날에는 오징어 같은 것도 엄청 싸가지고 자주 먹는 서민 음식이었는데 냉동을 시켜와서 맛이 떨어져요. 질이. 국산은 신선도가 있잖아요. 현재 갈치는 세네갈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예 메로나 오징어는 해외 먼바다에서 우리 여선이 직접 잡아오기도 하는데 특히 소비가 많은 오징어는 케냐에서 조업하는 방안을 케냐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미 포클랜드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잡아오는 오징어는 지난해 4만 8천 톤 수준으로 5년 새 41% 넘게 늘었고 남극해에서 잡아오는 메로도 31% 넘게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수산물을 수입하는 동시에 조업할 해외 어장도 추가 발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요즘에 연근해업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업인들이 아프리카 등 해외 어장을 한번 개척해보자 그런 취지로. 수산물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해외 어장 확보는 각국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아시아에서 돈이 많은 가문은 어디일까요? 1위는 인도의 석유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그룹을 지배하는 안바니 일가로 재산이 무려 137조 원에 이르는데요. 삼성 일가는 아시아 12위라고 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시아 부호 1위 인도 안바니 가문이 사는 27층짜리 호화 저택입니다. 3조 원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통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부호 1위를 차지한 안바니 일가의 재산은 1,027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에 달합니다. 인도 최대의 석유 통신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018년 열린 안바니 회장의 딸 결혼식에는 1,130억 원이 들어갔는데 비욘세가 축하 공연을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부호 2위는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인 자룸과 BCA 은행 등을 소유한 하르토노 가문이 차지했습니다. 3위는 인도 건설업체 사푸르지 팔룬지 그룹을 운영하는 미스트리 가문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부호 상위 10위권에 인도 가문 4곳이 포함되며 아시아의 부와 권력이 인도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부호 상위 20위권에 포함된 한국 재벌은 삼성가가 유일합니다. 182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3,500억 원으로 아시아 부호 순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2계단 떨어졌습니다. 삼성그룹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중국 본토의 재벌 가문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20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 존엄사라고 부르죠. 일부 환자들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을 권리를 달라라며 호소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 존엄사를 허용할지 처음으로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5년 전 은퇴 후 제주도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명식 씨. 그런데 원인을 모를 척수염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됐고 견디기 힘든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존엄사입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선택지도 쉬운 건 아니에요. 존엄한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돌파구가 있구나. 희망. 그런 겁니다. 희망.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다 지난 2018년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면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뗄 권리가 있다면 약물 주입 등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도 선택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이명식 씨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법이 없어 이 씨가 택한 건 헌법 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존엄사든 안락사든 그거를 위한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헌재는 이 사건을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고 첫 판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존엄사에 관해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것과 존엄사를 도운 사람을 자살 방조로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국민 여론은 또 지금 75% 이상이 존엄사 찬성을 하고 있어요. 헌재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존엄사에 대해 앞으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비대통령은 요르단 미군 주둔 기지를 공격한 건 친이란 성향 무장단체라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무관한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중동 내 레드라인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동 요르단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은 건 현지 시각 27일. 이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최소 3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중동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150차례 이상 이어져 왔지만 미군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곧바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현지 시간 지난해 10월 18일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 20여 명의 미군 부상자가 발생하자 9일 뒤 F-16 2대를 동원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시리아 동부 아부카발 인근 탄약고와 무기 저장고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US casualties was always seen as a red line,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일각에선 미국이 보복을 선언했지만 중동 확전을 우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결코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 대신에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미군이 사상자가 발생돼서 확실한 보복 조치를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작품 모르는 분 거의 없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런데 최근 수프 테러를 당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태림 기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화 모나리자가 전시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갑자기 2명의 여성이 다가가더니 모나리자를 향해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연신 뿌려댑니다. 겉옷을 벗은 여성들은 식량 반격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채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프랑스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는 환경운동가들. 박물관 측은 즉각 가림막을 설치하고 관람을 중단했습니다.
모나리자는 1956년 돌로 훼손당한 이후부터 방탄유리로 덮여 있어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나리자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기회를 놓쳤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Les revendications, mais par contre le rapport avec l'art, je ne vois pas pourquoi atteindre les œuvres d'art. 프랑스 농민들은 18일부터 농기구용 경유 면세 폐지안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논란 프랑스 정부가 농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단체들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파리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는 봉쇄 시위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중국 축구에 있다는 공한증, 한국 공포증이죠. 요새는 공혼증, 결혼이 공포란 말이 유행이랍니다. 결혼이 두려우니 아이도 안 낳겠죠. 작년엔 인구 대국 전 세계 1위 자리도 인도에 뺏겼습니다. 대체 뭐가 두려운 건지 중국 젊은이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 개인 신상 정보가 가득 담긴 서류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한 서류에는 30대 의사 딸을 둔 부모가 키 175cm 이상의 나쁜 습관이 없는 사윗감을 찾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원에는 중년의 어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직접 맞선 장소를 찾은 부모들입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을 대신해 부모들이 중국식 맞선 시장으로 불리는 상친회에 모인 겁니다. 我都30多了。着急吗？对，着急呀。能不着急吗？你。 최근까지 원화 모집을 했던 중국 후난성의 한 유치원은 현재 불이 꺼진 채 폐건물이 됐습니다. 최근 문을 닫은 유치원만 중국 전역에서 5,610곳에 이릅니다. 산부인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 청년들의 결혼 기피 풍조가 낳은 현상입니다. 중국의 최근 혼인 건수는 683만 건, 출생률은 6.39%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人口自然增长率为-1.18%。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이 두렵다는 뜻의 공혼증이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입니다. 我觉得不婚嘛，我自己比较偏向于不婚主义。以前结婚可能主要就是为了共同度过这个生活，共同去有一个更美满的生活，但现在可能自己就可以实现。我觉得不婚主义是，现在很多年轻人接受的一种生活方式。比如我自己，我也是一个不婚主义者。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중국 정부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세제, 복지 혜택을 주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둥성 등 일부 지방에선 농촌 지역 노총각의 결혼을 성사시키면 중매자에게 최대 19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고 후난성에선 둘째, 셋째 낳기를 독려하는 전화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시안시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중국의 혈통을 잇고 부흥시키는 데 동참하라는 문구를 냈는데 과도한 결혼 강요라며 오히려 빈축을 샀습니다. 2个孩子已经是我的极限了，3个孩子我培养不好，为了以后不让他去危害社会，我还是不要了，对不起了国家。 오는 3월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도 결혼과 출산 문제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은퇴 후에도 세계 축구계에서 빛나고 있는 스타죠. 데이비드 베컴이 서울 명동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명동은 베컴 얼굴을 보려는 팬들로 들썩였는데요. 베컴은 아시안컵에 출전한 손흥민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 후원업체 홍보차 서울을 방문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모인 겁니다. 베컴을 본다는 소식에 지금 심장이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찬란한 머릿결을 흔들리면서 크로스 올리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컴의 선수 시절 유니폼을 모은 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사인 안 봐도 되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베컴이 환하게 웃으며 환호에 답합니다. 팬미팅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다 기다리던 팬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줍니다. 즉석 사인 이벤트에 명동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패셔니스타로 소문난 베컴은 4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이 패션에 대한 영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지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손흥민에게 보내는 응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베컴은 90년대부터 10여 년간 세계 축구를 대표한 스타였습니다. 예술의 경지에 오른 오른발킥에 배우 같은 외모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로 활동하는 지금도 축구계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극심한 추위가 물러가니 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는 농도가 더 짙어서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저녁부터 제주와 전남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지난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요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전주와 대구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행 사흘째인데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일부 판매처에서 품절되는 바람에 웃돈 받는 중고거래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인천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못 쓰거든요. 이제 곧 경기 패스, 인천 패스도 따로 생긴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이죠. 이왕이면 수도권 전체 시민들 카드 하나로 갈아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민 위한 행정엔 끝이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